네, 안녕하십니까. 동남과 원자력병원 소아청소년과 임미란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좌는 알레르기 질환과 면역 치료를 대상으로 했고, 알레르기 질환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데, 알레르기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면역계가 특정 알레르기 유발 항원에 반응해서 과도한 항원항체 반응이 나타나는 일종의 거부 반응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오시면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그러냐, 면역 강화를 시켜주면 좀 낫겠느냐 하시면서 많이 오시는데, 이게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알레르기가 면역이 과잉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먼지라든지 이런 곰팡이라든지 하는 물질에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을 증강시켜주면 나아지겠냐는 말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기관지에 침범을 하게 되면 천식, 그리고 코 쪽으로 주로 침범을 하게 되면 비염, 그리고 피부에 주로 반응이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이 간지럽다, 환절기만 되면 눈이 빨개지고 간지럽다 하면 알레르기 결막염, 두드러기가 나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서 토한다든지 아니면 부드러기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될 수 있고요. 어떤 물질에 쇼크 반응이 나타난다 하면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특정 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든지 하면 이제 약물 알레르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가 왜 생기느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 요인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성향이 높은 아이가 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환경 요인으로 좀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원인 항원에 노출이 많이 된다든지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든지 담배 연기에 이런 식의 노출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아의 알레르기 경과를 보면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을 해서 이른 시기에는 주로 이유식을 했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피부 발진이 있다든지 아토피 피부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고, 감기에 걸릴 때마다 모세기관지염이 잦아요 이런 증상으로 주로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유아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자주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천식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비염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학동기 전에 관해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것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성인형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이 무엇인지 보시면요. 알레르기 비염은 일단 비염을 보면 코를 덮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급성비염,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 이런 모든 것이 비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염증이 알레르기 항원 때문에 과민 반응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염 모든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 그리고 마른 기침이 반복된다 하면은 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감기는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호전이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열이나 오한, 근육통이나 두통 이런 증상들이, 전신 증상들도 같이 동반이 되고, 처음에는 맑은 콧물로 시작돼서 점점 끈끈한 콧물, 노란 콧물로 녹색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4, 5일 정도 지속되면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끈끈한 콧물로 변하다가 7일째쯤 되면 서서히 좋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작적으로 갑자기 생겼다가 또 갑자기 괜찮아졌다가 이런 것이 특징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콧물이 나요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맑은 콧물, 흰 콧물이 특징이고, 원인 물질이 노출되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이의 경우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종류와 그 원인을 보면, 알레르기 비염은
워낙 흔합니다. 전 국민의 거의 5%에서 30% 정도까지도 말을 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돼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혹시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아이도 있다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가 비염 증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성 비염과 통년성 비염으로 나뉩니다. 계절성 비염은 환절기에 주로 심하다고 봄, 가을철에 콧물이 계속 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통년성은 그냥 1년 내내 콧물을 달고 살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환절기에 나타나는 계절성 비염은 봄, 가을철에 주로 나타나는데 원인이 잡초, 나무, 목초 이런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데요. 통년성 비염은 1년 내내 지속하는 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게 진먼지 진드기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동물 털, 바퀴벌레, 곰팡이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비염은 감기나 대기오염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요새처럼 그 환절기 갑자기 날씨가 변한다든지 일교차가 커진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염의 특징이 맑고 물 같은 콧물이 난다든지 발작적인 재채기, 코 막힘 그리고 코 가려워한다든지 모관이 가렵다, 잦은 기침, 두통 이런 증상으로도 많이 옵니다. 마른 기침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목에 계속 걸린 느낌이 나요 하면서 오는데 이제 콧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마른 기침이 나고 목이 가렵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보시면 입을 봤을 때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코가 막히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제 학령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학습 장애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코피가 나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 비염 자체가 코에 염증이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비염 하나의 모습인데요. 아이가 보면 다크서클이 있고요. 눈 밑에 주름이 있고 콧잔 등에 주름이 가 있고 코가 막혀 있어서 숨을 잘 못 쉬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서 이제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하악이 뒤로 밀려서 이제 그 얼굴 형태가 바뀌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다크서클이 애가 아기인데 다크서클이 있어요 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눈을 계속 비벼서 눈 밑에 주름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의 경우는 코의 비염 때문에 혈류 흐름이 잘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혈류 흐름이 장애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코가 계속 간지러워서 막 계속 비비다 보니까 콧잔 등에 주름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염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한국에서도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이 매우 높아서 1년 중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보면 거의 40%까지도 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왜 생길지 보면요. 위험 요인으로 아토피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꽃가루 유행 시기에 태어난 경우에도 조금 위험 요인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첫째 출생아인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위생 가설로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알레르기가 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첫째 애기들은 조금 더 깨끗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노출되는 것도 더 적고 하다 보니 더 위험 요인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요새 연구에 나오고요. 영아 너무 1인 시기에 항생제 노출이 너무 많이 되면 그것 자체로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감기 걸렸을 때는 항생제 사용을 조금 자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외래 오면.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이런 그 실내 항원에 노출이 많이 된 경우에도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가 높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 와서 검사했을 때 이제 6세 전에 혈액 검사상에서 알레르기 성향이 높다라고 나타나거나 특정 항원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될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항원이 무엇인지 보면요. 식품 항원, 이제 먹는 걸로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계란이나 우유, 어린 나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는 뭐 땅콩, 밀, 콩, 그리고 게, 새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호두, 잣 이런 견과류에서도 알레르기 많이 나타나고요. 메밀, 밀 이런 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실내 항원,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바퀴벌레, 곰팡이 이런 실내 항원과 이제 실외 항원으로는 꽃가루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요. 먼저 오시면 이것저것 많이 여쭤봅니다. 어쩔 때 콧물이 나는지, 어떨 때 기침하는지, 뭐 아침이 심한지, 저녁이 심한지, 막히는 게 심한지, 흘리는 게 심한지, 잠은 잘 자는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요. 이렇게 하고 신체 진찰을 해서 코가 많이 부어있진 않은지 하고 피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라고 하면은 피부 반응 검사도 있고 혈액 검사 그리고 유발 검사, 천식이 의심되면 폐 기능 검사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는 이제 콧물이 있는지, 코막힘, 재채기, 콧물 색깔은 어떤지, 눈 가렵거나 눈 빨개지는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목이 아프다든지 목에 걸린 느낌은 없는지 이런 증상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코막힘이 있는지, 코가 양쪽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히나, 아니면 콧물이 이제 맑은 콧물이든지 흰 콧물인지, 아니면 감기 증상으로 인한 노란 콧물이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비염 환자의 절반 가량이 눈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염 증상 때문에도 눈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화 요인으로 이제 이른 아침 시간에 주로 악화가 되는 건 아닌지, 실내에서 심한지 실외에서 심한지, 이제 자려고 누우면 눕기만 하면 코가 막혀요 이런 건지,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오면 많이 막혀요 이런 건지, 계절적으로 환절기에 심한 건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면 심한 건 아닌지 이런 증상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체 진찰을 해서 코를 중요하게 많이 보는데요. 코 안을 봤을 때 맑은 콧물이 있고 창백하게 부어있는 걸 보면 엄마들이 보시면 아우 많이 부어있네요 바로 단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코 비경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은 조금 나아 보이고 오른쪽은 엄마가 보시기에도 코가 막 아예 막혀 있는데 아이한테 너 숨은 쉬어지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코를 확인을 해서 많이 부어있는 건 아닌지,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비특이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의심이 되면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총 IgE 검사라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30-40%에서 증가되어 있어서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알레르기 성향이 보이는 것 같네요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혈청, 특이 항체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스트 검사, 특이 IgE 검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지 어떤 것이 의심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마스트 검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108가지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항원을 동시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이 항체 검사는 개별 항원을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6세 미만에서는 12개까지, 6세 넘어가면 이제 6개까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진먼지 진드기에 명확하게 의심된다라고 하면 진먼지 진드기와 이제 기타 항원들 몇 개만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특이 IgE 검사인 이런 특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면 마스트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제 추가적인 결과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결과다 보시면 되고 3단계부터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3단계부터 해서 4단계, 5단계, 6단계인 경우에 6단계면 너무 가장 심한 단계죠.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체 검사로 피부 단작 시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민감도도 높고 여러 개의 알레르겐을 다양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날 검사하고 그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비용과 이제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항히스타민제, 비염 환자들은 대부분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먹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날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 묘기증이 있으면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소아 환자의 경우에 이제 협조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비염이 의심되는데 혈액 검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비유발 검사라고 해서 코에 비염 항원이 의심되는 거를 이제 유발해서 콧물이 나는지 유발해 보는 검사도 있는데 이 검사 자체도 시행하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이제 피부 단자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늘로 항원을 살짝씩 이제 찔러 넣어서 이제 팔이나 등 부위에 항원을 찔러 넣어서 두드러기가처럼 반응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증상이 명확하게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원인 물질을 확인해서
이 물질이 이제 아이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요. 약물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의 증상이 너무 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면역 치료를 하고요. 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너무 막히는 게 심하다라고 하면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해서 합의갑계, 절제술이라고 해서 보통 비염 수술로 많이 알고 계시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면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는 가장 흔한 항원입니다. 주로 실내 먼지와 카페트, 침구류에 자라고요.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이라든지 요 진먼지 진드기가 죽은 충체에서 그 유래된 알레르겐이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비듬, 각질 이런 걸 먹고 살고 가장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그래서 20도에서 25도 습도가 높으면 잘 자라서 장마철에 진먼지 진드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좀 증상이 힘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진먼지 진드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매트리스나 베개에 진먼지 진드기 방지 커버를 씌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방지 커버만 씌워도 증상이 이제 90%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통은 되어 있고요. 청소하는 거는 청소기는 돌려주면은 진먼지 진드기 제거는 어려워도 좀 줄이는 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바닥에 깔려있던 진먼지 진드기가 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 있는 청소기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청소 전에는 아이를 내보내고 아이가 없는 공간에서 청소기를 돌려주시는 게 좋고 끝나고 나면은 물걸레 청소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카페트나 천소파, 커튼, 인형, 천으로 된 가구류는 모두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베개와 침구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이제 자라지 않도록 이제 매주 섭씨 55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세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먼지 진드기 성장은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50% 밑으로 습도를 낮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공기 중에는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는 공기청정기가 유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데 이제 동물 털 알레르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안 키우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으면 그 동물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 동물이 가족이 되어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추가적인 동물은 절대 이제 들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물은 일정 공간에서만 키우고 이제 아이가 자는 침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침실 내에는 카페트 이런 옷장은 다 잘 닫아서 털이 묻어있지 않도록 해주고요. 알레르겐이 축적될 수 있는 가구들을 또 다 치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강아지가 자는 방석이라든지 이제 털이 많이 묻어있는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동물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목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동물 털 알레르기라는 건 털 자체보다도 털에 묻어있는 배설물이나 침 이런 것들이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이 잘 목욕만 시켜줘도 증상이 조금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는 매트와 베개에는 항상 덮개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털이 이제 묻어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경우는 국내에 전국적으로 습할 때 가장 많은 양이 날립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 초까지 가장 심하고요. 강수량과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장마철과 같이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는 급격히 좀 감소하다가 비가 개고 습도가 이제 확 올라가면 다음 날부터 많은 양의 곰팡이 포자들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중에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고 10월 중부터 해서 10월 초부터 해서는 서서히 좀 감소하게 되고 겨울철에는 서서히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곰팡이 알레르기가 나온 경우에 제습을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환기를 해주시고 습기 제거제나 에어컨을 사용해서 습도를 5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곰팡이 노출이 계속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배관 누수나 습기 고인물 이런 것도 제거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곰팡이 살균제나 제습,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곳에 이제 서식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집에 오래된 카페트나 벽지나 목공품 이런 것들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방마다 이제 난방을 가동해서 제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실내에서 세탁물을 말린다든지 가습기나 연무기 사용 이런 걸 하는 걸 좀 제한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욕실을 자주 환기하고 단열, 방습을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많은데요. 보면은 계절별 알레르기 질환의 환절기에 가장 많이 날리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는 다릅니다. 피 검사를 했을 때 나무에 관련된 꽃가루가 나오면 아이는 봄철에 주로 증상을 유발하게 될 거고요. 잡초에 의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환삼동굴이나 쑥, 돼지풀 같은 잡초류에 이제 반응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잔디류는 나오게 되더라도 국내에는 날리는 양이 적어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저희 나라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나무 중에서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잡초류에서는 환삼동굴과 쑥, 돼지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기도 하고 아이 중에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관리는 일단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계절에는 주로 이제 오전 중에 가장 많은 양이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오후에 그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로 오후 3시 이후로 권장을 드립니다.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꽃가루는 이제 기온과 연관성이 있어서 영상 10도 이상에서 날아다녀서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조금 나아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중에는 봄, 가을철에 절정을 이루고요.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마스크도 잘 쓰고 나가게끔 해주시고, 갔다 오시면 세수하고 머리 감겨주시고 옷 잘 갈아입혀 주시고, 꽃가루가 옷에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 이후에 봄, 가을철에는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기상청 웹페이지라든지 네이버 어플에도 꽃가루가 오늘 많이 날리는지에 대한 그 예보가 나옵니다. 서울 지역을 보시면 꽃가루 달력이 있는데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합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이제 많이 날리게 되고,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 매우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성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오시면 돼지풀, 쑥, 환삼동굴도 증상이 많이 유발될 수도 있고 저희 나라에서 날리는 정도도 많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먹는 약을 드리고, 이제 먹는 약 말고도 비강 분무에 이런 것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먹는 약은 주로 많이 드리진 않고요. 항히스타민제와 항류코트리엔제, 이렇게 로컬에서도 많이 받아 먹어보셨을 텐데, 콧물 흘리는 거에는 항히스타민제가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이제 코가 저녁에 많이 막힌다라고 하면 보통 애들 씹어 먹는 약 먹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는데, 항류코트리엔제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을 이제 비염 증상에 모두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 비강 분무액입니다. 아바미스나 나자티브 같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이제 지금 비염 증상에는 효과가 가장 좋은데,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 안에 코딱지나 콧물이 가득 차 있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코 속의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코 씻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코 씻기하고 코 안을 깨끗이 말리고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잘 흔들어서 이제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사용하면 목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쓴맛이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15도 정도 숙이고 사용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코 벽면을 향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코 뼈를 향해서 사용하면은 코피가 난다든지 중격 결손이나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효과는 없기 때문에 항상 넣고 코 벽면을 향해서 귀방향으로 뿌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분사하라고 하고요. 들이마실 때도 세게 들이마시면 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분사하고 나면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쉬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혹시나 넘어갔다라고 하면 삼키지 않고 이제 뱉으라고 해주시고 입으로 헹구라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추가적인 치료를 원한다, 약을 끊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권유드리는 게 면역치료입니다. 면역치료라는 거는요, 우선 원인 항원을 소량부터 해서 점점점 증량시켜서 면역관용이라는 것을 유발하는 겁니다.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증상 호전을 가져오는 방법인데, 해볼 수 있는 치료군은 먼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에 효과적인 치료가 있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고,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도 삶의 질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보였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효과를 보면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중증도를 호전시켜준다라고 되어 있고, 천식에서 기도가 예민한 것을 좀 더 줄여주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에서 천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한 가지의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꽃가루 알레르기가 추가적으로 생긴다든지 다른 알레르기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도 감작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의 종류는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 면역 치료와 그리고 주사로 맞는 피하 면역 치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 먹는 치료는 액테어나 티로신, 스타로랄 이런 여러 가지 제제가 있고, 주사제도 티로시네스, 노보, 홀리스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액트에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액트에어는 먹는 이제 알약이고, 스타로랄은 이제 물약 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로 할지 먹는 약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피하 면역 치료는 이제 주사제는 초기에 좀 더 고생을 하게 되면 초기에 일주일 동안 주사 맞는 거를 하고, 유지요법을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유지를 하게 됩니다.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면 돼서 이제 조금 더 나이 든 아이들의 경우에는 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설화 면역 치료는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하지만 아프지 않고 편하게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둘 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선호도와 이제 비용과 수능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해 보시면 되십니다. 그 설화 면역 치료는 구강 점막이 정상적으로 면역 관용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과잉되어 있는 상태를 면역 관용으로 돌리려고 해보는 치료입니다.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나 추가적인 구강 점막, 림프절 이런 국소적인 면역 기전도 중요한 반응으로 이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볼 수 있냐 하면, 이런 항히스타민제와 항뮤코트리엔제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이상 반응이 보여서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없다. 아니면 장기간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약을 끊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약 먹는 게 이제 싫다, 약을 끊고 싶다, 약물 부작용이 염려된다라고 하시면 해볼 수 있고요. 주사제로 치료를 했는데 전신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전신 반응이 없는 설화 면역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설화 면역 치료로 바꿔볼 수 있고, 주사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든지 이제 주사 치료를 안 하고 싶어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설화 면역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화 면역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는 천식이 조절되지 않고 있다든지 중증 천식인 경우에는 할 수 없고요. 악성 종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활동성으로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은 경우에는 해볼 수 없고, 임산부가 계속 하고 있던 중이었으면 유지하는 거는 괜찮지만 새로는 할 수 없고요. 호상구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금기로는 조절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조절되고 있다든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고, 면역요법에 대해서 예전에 전신 과민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설화 면역 치료는 5세 이상에서 권장을 드리는데,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협조가 잘 안 되고 정확한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5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상대적인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료를 잘 안 하면 비용만 많이 들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능도 이제 잘 열심히 치료를 안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이제 치료를 시작하지 않도록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면역 치료를 위해서 알레르겐을 먼저 설정을 할 때 환자가 항원에 대해서 노출된 정도와 증상 유발 정도를 보고, 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많이 심하다라고 하고 증상이 많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피 검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피 검사 수치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알레르겐으로 결정을 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 방법은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혀 밑에 넣고 녹여서 1일 1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삼키는 게 좋고요. 5분 정도는 양치, 음식 먹는 거를 삼가해야 됩니다. 알약을 삼키기 5분 동안은 혀로 애들이 막 굴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혀 밑에 계속 5분 정도 녹일 수 있게끔 권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액트에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설화 면역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가 유일합니다. 액트에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초기 치료 약제고, 그리고 뒤에 한 달 뒤에는 유지 치료 단계로 해서 약을 받아가게 됩니다. 초기 치료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 하루 이틀은 첫 번째 날은 100IR, 두 번째 날은 100IR 젤 두 알에서 200IR, 세 번째 날부터는 300IR 짜리로 해서 유지 용량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부작용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치료를 할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전신 반응은 주사제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잘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주로 구강 점막에 이제 국한된 이상 반응인데요. 목이나 혀가 간지러워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약간 이물감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흔하고, 처음 몇 달 정도만 고생을 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먹고 몇 시간 정도 좀 불편감이 있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은 좀 괜찮아집니다. 흔하지 않은 반응으로는 천식박화가 된다든지 두드러기가 나타난다든지 복통이 있다는 반응도 있고요. 드물게 호상구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치료를 하면서 뭐 이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긴 걸로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경과 관찰을 보는 거는 보통 진먼진드기에 대한 그 치료를 시작했을 때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1년 정도 치료 그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연구가 나타나고요. 이런 효과가 있는지 보통 6개월 후에 치료를 하고 이런 임상 증상이 좋아졌는지 피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보고 1년 정도까지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1년 정도 했는데 계속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지속을 하게 됩니다. 1년, 2년, 3년 치료 경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3년간 치료를 유지했을 경우에 임상적인 이득이 매우 높다라는 게 연구 결과고요. 치료 중단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치료가 권장이 되는데, 임상 경과를 봤을 때 면역치료 치료 기간은 환자의 임상 반응이나 중증도, 이상 반응이 생겼는지, 그리고 선호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치료 시기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어 볼 수 있는 치료는 면역 치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지속 효과를 봤을 때 진먼진드기에 대한 혈압 면역 치료를 3년 정도 시행한 경우에는 임상적 효과를 보통 치료 후 7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4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8년 정도 임상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기간이고, 이보다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는 기간이라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릴 때 요 8년의 시기가 아이가 이제 한창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교 시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한 8살에서 10살 정도의 치료를 시작하고, 그때쯤 치료를 시작하면 이제 고3 시기는 좀 편안하게 약 안 먹으면서 코막힘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